22대 총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본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오전 11시를 넘겼는데 현재 투표율 좀 볼게요. 14.5%입니다. 4년 전 총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15.3%였는데 이거 비교해보면 좀 낮은 수치예요. 20대 대통령 선거 오전 11시 투표율이 16%였거든요. 아직 좀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두 분은 지금까지의 투표율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후 1시가 되면 아마 사전투표율이 같이 이제 합산이 될 텐데 그때를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이미 사전투표율이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죠. 31.3%까지 올랐었고 그것이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한 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투표율이 조금 낮은 건 결국은 이제 사전투표율이 합쳐졌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투표율이 낮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지난 총선만큼이나 총선만 비교해 보면 관심도가 높았던 총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년 전에 사전투표율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난 4년 전 본투표에 비교하면 좀 낮은데 말씀하신 사전투표가 높았잖아요. 네. 제가 그걸 이제 1시에 그냥 합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미리 합쳐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합치면은 4년 전에는 42%였는데 지금 45.8%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로 본다면 네. 저는 한 6, 7%가 지난번에 66.2%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70%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향이 지금 추세가 경향이 이렇게 보면. 높아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 투표율도 좀 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지금 경남과 충남이 16.2%로 지금 동률을 보이고 있고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2.1% 기록한 광주예요. 이제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투표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두 분은 투표하셨나요? 예,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사전투표했습니다. 예. 사전 투표하셨고. 예. 저는 본투표로 해야 됩니다. 아직 못했고요. 아직 이거 못 끝나고 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해야죠. 저는 첫날 사전 투표했는데 관외 투표라서 그런지 줄 굉장히 길더라고요. 길고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주변 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좀 투표 좀 많이 하셨나요? 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사전 투표하는 분도 있고 본 투표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일종의 그것도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투표일 투표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었는데 가까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처 투표소 아무데나 신분증 가지고 가서 하면 되네. 그리고 투표일 수요일에는 내 나름의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투표 참여 사전 투표로만 볼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투표 참여욕도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용이하니까 사전 투표가 더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 투표랑 합산해야 실제 투표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지난번 총선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뭐 한 70% 내외로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 사전투표가 지금 많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투표일이 하루가 아니라 3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전체 투표율에는 제가 볼 때 큰 영향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총선 때 66.2였는데 전 그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예측할 수 있냐면 네. 2017년 대선 때보다 22년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한 11%가량 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뭐 80% 육박할 것이다 예측했지만 실제 전체 투표율은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이 거의 같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금 더 조금 늘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이 많이 올랐지만 결국은 전체 투표율은 66% 안팎이 되지 않을까, 조금 오른 다음에 67, 8%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하나의 경향성 보면 사전 투표의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투표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4년 전 총선이 40%가 좀 넘습니다. 뭐 지금 정확히 기원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년 전 대선은 4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비중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고 예. 그래서 그 추세대로 비중만 놓고 보면 이번 투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도 좀 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걸로 예상은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 관심 이제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도 관외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 편리하잖아요. 어디 가서는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선거를 치렀으면 치를수록 지금은 이제 아까 절반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 투표율에서 사전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앞으로는 절반 넘는 건 뭐 굉장히 절반 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뭐 앞으로는 뭐 거의 60, 70% 이상이 이제 사전투표를 하게 되고 본투표가 오히려 더 조그마한 그런 경향이 생기겠죠.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방송사에서는 출구조사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지만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자 사전투표는 출구조사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외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에서 50% 이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실제 선거일 날은 투표율이 높지 않, 그러니까 투표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면 나중에 출구조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마음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많은 돈을 쓰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예. 발표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여론조사상 접전 지역이 상당히 사전투표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뭐 보면 서울 종로구가 36.07%, 동작구가 35.84%, 용산구가 34.31%, 성남 분당구도 33.87%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초박빙이다 보니까 내 한 표가 진짜 중요하다. 좀 한 표를 행사할 만하다. 뭐 이런 무게감이 좀 느껴져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반대의 반증을 보면 되는데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네. 아니면 뭐 지방선거 대선은 다르죠. 대선은 다르지만 그런 지방에 한 명을 뽑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요. 누가 될지 뻔히 아니까. 지지층 결집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호남이 낮았거든요.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될 거고 또 당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되긴 되는데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박빙이면은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이 일어나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는 뭐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강벨트다 저희가 뭐 4대 벨트를 이렇게 뭐 한 언론에서 얘기했던데 뭐 반도체 벨트, 중원 벨트, 뭐 낙동강 벨트 이렇게 얘기했던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관심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벨트 자체, 한강벨트가 뭐 11개 의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벨트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한강벨트를 통해서 전체 서울 민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벨트라는 것도 뭐 용인, 수원, 화성, 평택 이렇게 이제 수원 남부를,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그런 벨트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 전체의 어떤 여론들을 이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벨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언론이 많이 조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권자들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럼 투표율 높아지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지역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총선의 최종 결과를 이제 가늠할 텐데 아마도 내일 새벽 뭐 2-3시나 돼야 사실 그런 이제 굉장히 초박빙 지역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성지영의 뉴스바사사 역사적인 첫 라디오 송출을 축하드립니다. 투표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하셨고요. 미니로의 김남옥님이 일찍 아이들과 같이 투표하고 왔다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투표 많이 참수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고. 예, 역사적인 첫 라디오 송출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많죠. 뭐 지금 한두 개를 꼽기 참 어려운데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시 역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중에 한 번은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수당인 적이 없었죠. 여소야대 그렇죠. 국면. 네. 그러니까 다 여대 야소가 뭐 처음에 있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여대 야소가 돼서 어쨌든 통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번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죠. 여권에게. 그래서 여권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줬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냥 여소야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야당이 야권세가 가장 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죠.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대 야소가 되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5년 임기를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 하반기, 후반기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뭐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 반대로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 180석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야권이 어떻게 보면 입법부를 주도해 왔는데 지금 뭐 야권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200석 이상의 개헌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더 확보해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이거는 결국은 다음 대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례적이죠. 이번 선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온 적도 별로 없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뭐 이걸 떠나서 많이 언급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거고 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정책도 없고 그냥 심판론만 난무하고 이런 선거다는 지적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만일에 투표 결과까지 이례적이라면 그건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했을 때 180석이잖아요.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5분의 3을 했거든요.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늘 언론에 나오는 게 국민들은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췄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 5분의 3을 몰아준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진짜 미중유의 사태 속에서 벌어진 선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끼쳤다고 봤는데 만약에 지금 뭐 여권이나 야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건 뭐 여당 비대위원장이 200석 개헌 저지선 야당이 200석을 못 얻게 개헌 저지선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여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역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균형을 안 맞춰줬는데 균형을 안 맞췄다. 그럼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만약 결과가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31.9%예요. 18살에서 39살까지의 유권자가 30.6%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60세 이상 유권자가 이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첫 번째 선거예요. 이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이 20, 30대보다 더 많은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라고 하는데 여심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결정을 하나 했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여론조사를 할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60대 이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60대와 70대를 구분하게 했죠. 네. 60대는 60대대로 70대 이상을 다르게 구분하게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졌고 60대가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걸 구분하는 이제 첫 번째 선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60대 이상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586이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60대가 되면서 많이 편입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60대 이상은 흔히 친여 성향이 강하다, 국민의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흔히 표현했었는데 이제 60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할 첫 번째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친야 성향의 유권자도 60대 편입을 했고 그들이 과연 어떤 이번에 총선에서 선택을 할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에 이제 2030 세대가 60대 이상 세대에 비해서 인구수도 줄었지만 사실은 이번 투표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다들 투표율이 굉장히 마지막 관건이다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투표율이 아니라 세대별 투표율이죠. 과연 세대별이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얼마나 이번 총선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어떤 이제 투표 성향을 보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아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이번이 그 60대 이상이 더 많은 첫 번째 선거지만 앞으로 계속 많을 거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40대도 포함해서 또 60대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그렇죠.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자명한 산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대 구분이 이제 60대 초반의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제가 지하철 타면 지금 나이에 20년 전이라면 누군가 양보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앉아있기가 머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20년이면 좀 그런가 한 넓게 잡아서 30년 전에 나이와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신체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70 가까운 분이 저보다 힘이 더 좋은 것 같은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 이건 신체적인 거고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60이라면 지금 64년생, 65년생이면 물론 앵커님이 보시기엔 어떠시면 제가 볼 때는 저랑 약간 그 사회적 환경도 공유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운동을 느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60대, 70대, 그러니까 산업화의 주역들이랑은 전혀 다른 세대들이에요.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60대 이상은 보수화가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 생각들이 이제 점점 갈수록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알지만 제가 지금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20대 때는 어땠고 30대 때는 어땠고 40대 약간씩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크게 바뀐 거 없거든요. 지금도 20대 철부지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제가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60대 이상이라고 해서 아 어르신 아닙니다. 밥 먹으면 숟가락 놔야 돼요. 그리고 숟가락 놓고. 네, 숟가락 놓고 요즘 가면 다 합니다. 60대 초반들도 다 하고 그래서 그냥 과거에 그냥 산술적으로 60대 70대 어떻고 20대 30대 어떻고 요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 그리고 점차 그 예전에 우리가 486이라고 했고 586이라고 했던 분들이 점점 더 뒤로 갈 거다. 물론 약간은 보수화되는 경향성이 있겠지만 본인이 공유하고 있는 이 민주화 세대의 공유 감각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거다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 총선에 이제 최대 변수 중에 하나로 2030 세대 무당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곳이 좀 많아요.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 누굴 찍을지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박 기자가 잘 정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어떤 정당과의 일체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화 세대는 산업화를 이끌었던 그 당시에 이제 정권 그리고 집권했던 세력들과의 어떤 정서적 일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산업화 세대는 보수 정당에 더 일체감을 갖고 더 친밀감을 갖고 이런 게 있는 거고 반대로 민주화 세력은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정당들의 이제 일체감을 갖고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어떤 일체감들이 존재했었는데 확실히 2030 세대는 지금 이제 정당의 일체감을 느끼기는 참 어렵죠. 하나의 어떤 공통된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역동성의 핵심은 뭐냐면 전 세대가 정말 최빈국을 경험했던 세대부터 태어날 때 선진국이던 세대까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은 뭐 저희들만 하더라도 박 기자냐 저라 하더라도 그 개발도상국이었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고 이제 막 올림픽을 하고 이러면서 막 성장할 시기였고, 근데 또 저희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이미 선진국이 된 다음에 이미 뭐 무역 규모가 세계 뭐 10위 이럴 때 이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최빈국부터 선진국까지를 경험한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같이 공존해 있는 거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의 어떤 그 동력, 원동력들을 만들어내는 그 역동성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서로의 세대가 참 공유하는 문화가 너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 갈등도 굉장히 큰 그런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2030 세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당과 일체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2030 세대들은 당보다는 정치인에게 자기의 생각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같은 세대의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환호를 했고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2030 세대가 이준석 대표로 이제 대표로 상징되는 그런 청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 지난 대선 때는 투표율이 엄청 높았죠. 물론 이제 거꾸로 2030 여성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가고 나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의견들을 모아내는 그런 이제 정치인 자체가 좀 드물어 이제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무당층이 많은 이유 일단 어떻게 보세요? 연대의식이 상당히 희박하죠. 연대의식이 희박하다. 그거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스마트폰 언제부터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화돼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우리가 연대의식을 갖는 거는 죄송합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게 일단 가장 크고 또 하나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제 가까운 20대들을 봐도 그렇게 연대의식이 과거보다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식사 시간에도 각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렇죠. 거실에서 친구들-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지 않고. 그렇죠. 친구들과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잠자는 것 빼고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으로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2008년에 나옵니다. 아이폰 3G가 2008년에 나오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썼는데 그때 뭐 10살 죄송합니다. 10살 아이가 썼을 리는 없고 90년대생 이후로는 스마트폰 세대라고 봐야 돼요. 이미 개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색을 뭐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사고가 있다거나 그런 건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험도 그 윗세대들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산업화나 민주화나 이런 것들을 겪은 것도 없고 물론 몇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경험한 탄핵에 참여하기도 한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 전 세대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하고 또 개인화돼 있기 때문에 무당측이 많다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투표율 잠시 보고 갈게요. 오전 지금 현재 투표율 짚어보면 14.5%입니다. 충남과 경남이 16.2%로 가장 높고 광주가 12.1%로 가장 낮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기현 님이 전 사전 투표했습니다. 오늘은 MBC 고정 중입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어젯밤에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산에서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했는데요. 잠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갈게요.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지막 유세 발언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두 분 다 절박하다. 절박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다들 늘 절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몸으로 실천해서 절박함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저런 부분이 강점이에요. 끝까지 좀 절박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 이전 선거에서도 그렇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는데도 상당히 절박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설령 절박하지 않아도 절박하다고 하고 충분히 절박하게 느껴야 그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지지층이 한 표라도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분 다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사실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한 면이 있죠. 굉장히 우리한테 투표율이 높으면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민주당 쪽이 우세한 거 아니라 얘기하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를 보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죠. 3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선 결과는 0.7%포인트라는 아주 초박빙의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실은 투표율을 가지고 여야 중에 누가 유리하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쪽 다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네 지지층이 한 명 더 나오면 이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다 장애 절박한 표현이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 유세를 이재명 대표가 용산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광화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건 청와대와 광화문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을 옮긴 다음에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 정권에 대한 평가를 이번 총선의 핵심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 현재 그것이 많이 이제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두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그 이순신의 12척의 배를 언급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달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시대 군소정당들도 마지막까지 집중 유세를 벌였어요. 녹색정의당 김찬희 상임선대위원장, 새로운 미래 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권력자와 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힘없는 사람, 서민들의 말을 들어줄 심상정 의원과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가장 잘 알고 그래가지고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저 이준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두 표로 심판을 하여 200석이 확보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이제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 유세를 했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 가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특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촛불 집회잖아요. 촛불 집회가 만들어 놓은 건 나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인용이 됐잖아요.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계속 얘기하는 게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그 입장에 동의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조국 혁신당 대표 입장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제3지대에 지금 4개의 정당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은 각자 어떻게 보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죠.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할 수 정도로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깜짝 변수가 돼버렸죠. 그럼 조국혁신당 자체가 물론 이제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 20석 이상을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뭐 더불어 시민연합에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 20석에 갖고 있는 위상과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출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상황 또 한편으로 녹색정의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 기억에도 2004년 이후에 늘 원내에 진입을 해서 하나의 제3지대의 한 축을 담당해 왔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죠. 그런 점에서의 그 절박함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이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나온 탈당파들 그리고 국민에 나온 탈당파들이 힘을 합쳐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라는 예측을 받았지만 사실은 미풍에 그치는 그런 현재 상황은 현재에 물론 아직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지만 많은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다른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어떤 결정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결국은 지금 양당 체제가 더 공고화된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이 제3지대가 과연 어떻게 어떤 의석수를 얻게 되고 나중에 지금부터 어떤 이제 정치를 펴냐가 사실 22대 국회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3지대가 이번에 약간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대 제3지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양당 체제의 전통 속에서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가운데. 네, 그러니까 양쪽의 지지층 가운데. 왜냐하면 강성이든 너무 그쪽에 서로 이제 자기들 주장 가지고 싸우니까 그러면 난 가운데 이런 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창조한국당이 그랬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처음에 그 가운데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제3당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딱 가운데 양쪽에 1과 2 사실은 3이면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들로 포지셔닝을 해왔는데 이번에 덩치가 큰 제3당은 조국혁신당이에요. 이거는 1당보다도 더 왼쪽 뭐 정확히 정파적으로 왼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던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그 환경의 조건은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한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환경의 조건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너무 우측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측이라는 표현보다도 너무 한쪽 끝으로 가서 무도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립각으로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한쪽으로 뭐 좌우를 떠나서 너무 강경해지니까 더 강경한 후보를 선호하게 되는 반작용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정부 심판론이 강해진 것도 그런 구조 속에 나온 거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럼 양쪽 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죠. 양쪽 끝으로 잡아당기니까 고무줄은 팽팽해지겠죠. 그럼 우리들은 긴장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조국 혁신당도 만약에 계속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넓은 자리에 지지층을 받기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국면이 지금 하나의 돌풍 바람인데 그 바람이 계속 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달렸다. 조국 혁신당은 이미 포지션이 이렇게 돼서 확 오기는 쉽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가면 조국 혁신당의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총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반성을 하고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꾼다면 조국 혁신당은 또 설 자리가 좀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거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례적인 모습인데 왜 이례적이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이례적이기 때문이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례적인 현상이 정상으로 복귀할 거냐 아닐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야 의석수에 따라서 전국의 흐름,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의석수의 기준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이 정도면 뭐.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기저효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 총선 결과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120석, 130석만 해도 선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120석, 130석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워낙 거의 뭐 괴멸적 패배다 이렇게 표현을 쓸 정도로 103석을 얻는데 그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너무 압도적 승리를 했었죠. 180석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있어서 만약 과반 150석을 해도 크게 이긴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앞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서는 사실 과반은 최소 확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늘 총선 때마다 다수의 예측이 사실 맞은 적이 정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도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있던 총선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과반을 획득할 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과반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전부 다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압승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1당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정말 역대 아까 얘기했죠 민주화 이후에 가장 압승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줄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이번 총선도 정말 예상을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예상을 못한 결과가 하나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는 그 예상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않고 있는 수치인데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민주당이 정말로 200석 이상을 아까 얘기했던 개헌이 가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아까 조국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진짜 더 지난 총선보다 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예상하기 힘든 건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총선의 결과도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지금 22대 국회에서 어떤 의석의 분포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3년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가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점에서 근데 조금 전에 박성태 기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양극화돼서 그야말로 적개심의 정치를 펼쳐서 그 반작용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도 대통령대로 야당도 야당대로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뭐 분포는 지금 예상하기 참 어렵지만 사실 다음의 정치가 모두가 지금 다 우려하는 건 22대가 21대보다 더 취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다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극복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의석수와 상관없이 전국은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아, 전국은 혼란이 될 것이다. 아, 전국은 아니고 전국. 전국은 전국까지 혼란하면 네. 저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은 왜냐하면 여당이 어느 정도 원래 130석이 목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은 뭐 120석 이상만 돼도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선방하든 선전하든 또는 참패를 하든 이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때문이라고 하는 게 두 권력의 정점 간에 생길 것 같아요. 두 권력의 정점.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두 분께서 갈등을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총선이 끝나면 갈등을 벌일 거고 지금은 공천 있고 또 총선 국면이고 하니까 의원들이나 또 당에서 일단 정치적 세력 내에서 한쪽 모습을 어느 정도 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총선 지나면 권력 지도가 새로운 권력 지도를 짜게 되거든요. 짜면 짜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에 어떻게 힘을 배분할 것인가, 누구한테 줄을 잘 서야 되나 이러면서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서로 잘 된 쪽은 뭐 덕이고 탓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야당도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야당은 조국혁신당에 달려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일정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12, 13석 이상 사실 막 10석 이상만 가져가도 야권 내에서 주도권 다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이렇게 한 건 앞서 말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한쪽으로 강경하게 가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만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개혁신당 쪽 사람들한테도 이준석 대표를 왜 대선 주자로 내세우지 않느냐라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때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할 수 있나? 이걸 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내가 뽑는 것보다 대통령 뽑는 게 훨씬 짜릿하잖아요. 이쪽 정당에 대통령이 없어요. 그럼 나의 짜릿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의 유권자로서의 나의 권리이자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 대선 주자의 깃발이 있어야 되고 그 깃발을 모이는데 조국혁신당 그게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만 제외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파장이 어느까지 될 거냐. 그게 저는 좀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너무 구경꾼 같으니까 그냥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취, 행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요즘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그 대목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뭐 총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결과 중에 시나리오 1,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승리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실린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뭐 한때 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뭐 자기는 어디 갈 생각이 없다. 계속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총선에 승리한다 그러면 사실 그 힘으로 당권 그리고 다음 대권까지를 아마 노리는 그런 이제 본인만의 플랜을 짜겠죠. 그런 점에서 총선에 승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120, 130 이걸 과연 승리라고 할지 뭐 선전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은 그걸로 안정적 국정을 이끌기 매우 어렵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용산하고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100석 이하의 괴멸적 패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여권 전체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즉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사실 그것을 이제 지금 쉽게 예단이 참 예단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총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번 총선에선 총선이라는 어떤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 2조 심판이다 혹은 뭐 운동권 청사다 이런 이제 선거 구호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의 정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나의 정치는 무엇을 지향한다. 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한다고 계속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 배경이 뭐라고 보냐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만난 적도 없고 언론을 보고 대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스타일을 전해 듣긴 하는데 아마 인생 이번 총선에서 만약 진다면 본인의 기대보다도 진다면 인생에 처음 맛보는 큰 실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재도전을 무조건 하죠. 내가 실패했어. 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 누구를 빼고 이제 내가 제대로 해보겠어라는 도전욕을 제가 본 한동훈 위원장은 가질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사람과 사회 연구소니까 사람으로 분석해 보면 네. 충분히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할 거고 첫 번째 도전은 전당대회가 될 걸로 그것밖에 따로 도전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그건 본인의 의지고 대통령이 그 공간을 열어줄 것이냐 그건 별개라고 봐요. 그러면 물론 당원이나 의원들이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총선 때고 대선이 한 1년 반 남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3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을 들어줄 거냐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래서 갈등만 혼란이 더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질문 가면 이제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서 범야권도 사실 이제 좀 바뀔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두 분. 전 총선 결과 무관하게 이미 민주당은 이전의 민주당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죠. 총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지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 반명 진영이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공천에 낙천이 됐고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주도하는 그런 야권이 되겠죠. 예. 근데 총선이 지나면 대표가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약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의도와 다르게 하여튼 뭐 근데 뚜렷이 눈여겨볼 다른 인물은 조국 대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과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